바다가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걸 갯 녹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동해안에 이어 청정해역인 남해안에서도 이 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과 해양 오염 등의 영향으로 하루가 다르게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편리함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쓰고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다 사막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그리고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월 10일인 오늘은 바다 식목일이 법정 기념일이 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 바다 식목일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육지에서 우리가 식목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 적용되는 겁니다. 바다에서도 해중림이 왕성하게 이제 부착되어 있으면은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아지고 어류나 이런 다른 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막화가 되면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식목일은 육지에서 식목일 행사와 동일한 해중림을 어떻게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같이 노력하자라는 이런 행사를 하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이제 바다 식목일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저 역시도 바다 식목일, 바다 사막화가 참 생소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바다 사막화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막화된 바다의 면적은 지난 2010년 14,000헥타르였는데요. 10년 만에 26,000헥타르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40년 뒤엔 우리나라 연안 전체가 황폐화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다 사막화가 빨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해수의 이제 수온이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그 모든 해조류들은 바다에 사는 해조류들은 오히려 찬물을 더 좋아합니다. 찰 때 성장이 빨라지고 생식이 활발해지는데 이 수온이 따뜻해지니까 이들이 다 죽게 되죠. 네. 근데 이런 죽은 곳에 그 수온에 강한 석회조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석회질 해조류인데 아주 작고 이것이 이제 그 하얀색을 띠거나 옅은 분홍색을 띱니다. 이것들이 덮어버리면은 전체가 사막처럼 이 돌에 아무런 해조류가 없는 아주 불모지처럼 변하는 것이 바로 바다 사막화가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온의 상승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공 잘피숲 조성을 지금 10년 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잘피도 그렇고 다른 해조류도 그렇고 다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만 이들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부착해서 생물들을 이제 해조류나 잘피들을 갖다가 심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심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선 햇빛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과연 적합하느냐,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물이 맑지 않은 겁니다. 특히 서해안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유토종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햇빛이 투과되는 깊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 잘피 숲은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성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다른 개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인공 잘피수뿐만 아니라 갯벌 조림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이런 점을 좀 보완했으면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햇빛이 투과하는 맑은 물, 얕은 바다에서는 이 인공 조림이
잘피숲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해조를 심는다든지 부착시킨다든지 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쪽 서해안 쪽엔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갯벌에는 이 잘피들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해조를 부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쓰기는 하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갯벌에다 염색 식물들을 조림 사업하듯이 식생을 갖다가 이제 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넓은 염습지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순천만에 가면 굉장히 넓은 갈대밭이 있듯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넓게 우리나라 서해안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복원해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해양수산부에 추진하는 갯벌 조림 사업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 서해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간척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서식지 문제입니다. 염생식물도 서식지가 가장 육지에 가까운 곳에서 담수의 공급도 받으면서 노출되는 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가 적절한 서식지인데 서식지가 이미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라서 이것이 성공하기에는 또 서식지 특성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네, 저희가 해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해양에 이제 떠 있는 쓰레기 문제인데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보 포털 자료를 보니까요. 해양 쓰레기 대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로폼과 유리, 목재, 그리고 흡연이나 불꽃놀이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전라남도의 해양 쓰레기 실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노력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북태평양 바다 위에 거대한 쓰레기 더미. 처음 이 쓰레기 섬의 존재를 알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는 이제 먼 바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1,079억 원에 달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부속섬이 1,900여 개인 전라남도는 특히 심각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들도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양식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표인데요. 해남군에서는 이렇게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어민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는 낙지를 생산할 때 쓰여 있는 그런 그 내용물들, 그 먹잇감들이 담아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긴 부표랑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보시다시피 파쇄해가지고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송해서 압축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에서 바다 환경 지킴이 한 40명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다 환경 지킴이가 9개 운면을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그 폐스트로폼을 수거를 하면 우리 감염기 차량이 9개의 운면을 순회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가 지금 2015년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그 처리 실적을 보면은 전체 한 152톤 정도를 저희가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152톤을 폐기물 업체에 맡기려고 보면은 1루배당 한 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한 17억 원 정도의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애초에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차단 시설을 개발한 기업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하천 쓰레기 차단 시설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오래된 시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들이 하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고요. 그 비율은 약 70%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마에는 비가 많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속도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그리고 크기, 무게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를 첫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거를 수 있는 형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희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이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뭔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의 대체제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조금 비싸지만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들이 있을 텐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 발생 제로라는 목표가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네, 바다의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더 심각함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해양수산부가 해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남도가 수매량이 가장 많다고요? 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보 포털 자료를 보면요. 조업 중 일양한 전체 쓰레기는 2016년 6,000톤에서 2020년에는 7,700톤까지 늘었습니다. 또 시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전라남도가 2019년 1,865톤에서 2020년 2,953톤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전체 쓰레기 수매량도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쓰레기가 자연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실까요? 저희가 잘피라든지 해중림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조림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식지,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쓰레기는 투입이 돼서 결국은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니까 해양 생태계 자체가 그냥 사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모든 것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지금 이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커다란 폐기물들, 우리가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처리가 가능한데 이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바다에 떠다니면서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어류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다시 또 사람들이 먹어서 인체로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큰 대형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처리하는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이동해서 어떤 생물체로 들어가고 이것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개혁적인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뭐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많은 또 인력과 예산이 좀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그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 20여 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뭐 사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작은 것들이 어떻게 해양에서 거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쌓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안 돼 있어. 그런 기초 연구와 더불어 이런 그 쓰레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요. 저쪽 우리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민들은 왜 도시에서 육지에서 쓰레기 버려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느냐, 남의 탓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지 탓을 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많은 해양 쓰레기를 전부 한국의 탓으로 몰았습니다.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해양 쓰레기를 전부 중국의 탓으로 봅니다.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꾸준히 이걸 제거하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정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섬이 1,900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 무인도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안쪽의 바다는 조용해서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더 쓰레기 제거와 함께 이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입니다. 이 바다 환경이라는 모든 환경이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왜 이렇게 바다가 깨끗할까? 한국조차도 깨끗합니다. 사실은 왜 깨끗하냐면은 법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벌금이 그걸 때리는 그러한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장치를 안 합니다.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이제는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거는 새로 태어난 새싹부터 쭉 계속 교육을 잘 해야 되고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끊임없이 청소를 하면은 어느 땐가는 우리가 쓰레기가 사라질 것이 됩니다. 예. 네, 시민 의식과 정책이 좀 잘 조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바다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